네, 오늘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동안 심증은 있었지만 물증이 없었는데 이 중국의 흉상, 북한과의 거래가 그러니까 적발된 것이죠. 정말 중국 정부는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인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이제 미국은 이걸 가지고서 중국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5차 핵실험 이후에 중국이 대북 제재 수위를 높일 것인가? 이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오늘 박근혜 대통령도 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마는 미국이 북한 정권, 김정은 정권을 보는 태도는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터 국방장관은 Fight tonight, 오늘 밤에도 싸울 수 있다라는 주한미군 구호까지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북한에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이 중에 군사적인 조치, 이 옵션도 들어가 있을 것인지 두 분에게 듣겠습니다.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기획이사 그리고 김영희 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혹시 웅샹그룹에 대해서 그 전에도 뭐 좀 들어보셨었습니까? 북한에 있을 때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지금은 홍상만 터졌지만 아마 캐고 나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또 나올 수 싶거든요. 있을 그럼요. 것이다. 그리고 동북 삼성이라는 것은 사실 한국이라든가 다른 나라 국가들하고는 거래 이제 대외 무역 거래라든가 이런 걸 별로 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동북 삼성에 특히 압록강, 두만강을 끼고 있는 뭐 신우주하고 단동, 그다음에 저 연길 쪽하고 그 북한의 이제 그 해령시, 무산시, 장백형 이쪽으로는 다 북한하고 거래를 하죠. 대무역 거래를.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북한이 없으면 상대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 뭐 흉상이라는 게 딱 하나가 지금 그 수면에 올랐을 뿐이지 네, 사실은 이제부터 좀 더 면밀하게 지켜보면 더 많은 기업들이 있지 않을까. 예. 네. 근데 단순한 무역을 하는 곳이 아니라 이곳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된 물자들을 제공해주는 그래서 뭔가 그냥 민간 차원의 거래가 아니라 뭔가 좀 뒤를 누군가 봐주는 그런 커넥션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들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실 거예요, 이사님? 일단 보면 그 흉상이라는 그 그룹이 보면은 거의 그 전적으로 북한하고 무역해서 먹고 사는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의 북중교육의 한 40%, 중국과 교육하는 한 40%가 흉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이제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연간 한 5년 동안 50억 불 정도 북한하고 거래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연간 1년에 10억 불 이상들을 거래를 한 거죠. 대단히 큰 액수가 되는데요. 뭐 그렇게 거래하려고 그러면 분명히 연영 성을 통해서든 어쨌든 뒤에서 되어 있지만 않은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제 북한 쪽에서 볼게 될 때 커넥션이 필요하죠. 북한에서는 북한 당국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장성택 같은 게 이제 북중 무역을 주로 담당을 했기 때문에 성리 무역 회사 같은 뭐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북한하고 그 커넥션이 있었는데요.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사실은 그 순수한 사적인 민간 교역이기보다는 충분히 그 속에서 내부적인 정치적인 어떤 교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북한하고 중국 간의 거래는. 제가 조금 첨언을 그렇죠. 하면 이게 사회주의 국가가 아마 자본주의 국가하고 좀 상당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은 뭐 여기는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법이라는 걸 둘러싸고 거기서 뭔가 조금이라도 이탈이 되면 감사가 붙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회주의 국가는 그게 많이 융화가 되거든요. 말하자면 뇌물이 더 먼저 앞선다는 거죠.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이 흉상그룹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뒷백이 아주 든든했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상대가 지금 북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도 이제 백이 있고 이 연영성에도 분명히 백이 있다고 보여요. 저는 연영성이 성이라기보다도 이제 단동시 정도 있겠죠. 이러기 때문에 그 정도 성장할 수 있었다고 보고 그게 바로 사회주의 국가들이 아주 그 검은 그리고 어두운 부분이면서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그 부정부패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흉상그룹이 있는 단동시라는 것은 신우주하고 마주하고 있을 뿐더러 평양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예요. 저기 연길까지 가려면 평양에서 엄청나게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흉상그룹은 제가 생각한 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게 중견그룹이라고 하면 사실 중국의 대기업들이 왜 북한하고 거래를 하겠습니까? 안 하거든요. 북한하고 해봐야 아주 엄청난 돈은 못 봅니다. 그리고 항상 북한하고 하면 불법이 따르는 거죠. 밀수, 그다음에 또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물품이 들어간다거나 그러려면 세관도 깨야죠. 북한 중국을 하면 해관도 깨야죠.
이 모든 문서 처리도 다 꾸며야 되고 이러려면 얼마나 뒷백이 상당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한 30명이 뭐 단둥시에서 지금 체포됐다고 하는데 예.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대단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 그래서 오늘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는 과거에 장성택이 살아있을 때는 장성택의 파트너였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 홍샹그룹의 그 오너가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건 미국의 꼬리가 잡혔고 그 다음에는 바로 체포하고 자산 동결하고 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는 것 같은데 중국 정부는 이걸 정말 모르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은 암묵적으로 묵인을 해주고 있었을까 어느 쪽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뭐 석탄 수출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경우에는 중국 당국이 모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뭐 의도했든 안 했든 거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안 기울이고 그냥 지나갔거나 묵인이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은데요. 묵인했던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경험에 의하면 이 미국의 각 부처마다 일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네. 보면은 법무부와 재무부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일을 우직하게 하는 그룹들입니다. 이렇게 그 대북 제재법이 이제 올해 1월에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재무부와 법무부에 대해서 가용하는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으라고 이제 대통령께서 행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내리고 나서 쭉 지금까지 계속 찾았던 거겠죠. 아마 이제 재무부도 찾고 있을 것이고 법무부도 찾고 있을 때 이 사람들 일하는 방식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판단 안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때 당시 이렇게 보면 그 문서들을 보고 이렇게 보면 굉장히 우직하게 그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국내 법규에 맞는지 안 맞는지 유엔 결의에 맞는지 안 맞는지 봐서 그게 아니면은 충직하게 찾아서 그것들 증거를 들이밀고 법적인 증거를 들이밀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 요구를 하고 이렇게 꾹 가거든요. 그때 청와대 근무하실 때 보시니까 네, 그랬단 그렇습니다. 말이죠. 예전에 잘 뭐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이런 법무부의 자료를 들이밀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뭐 타협하거나 협상할 수 있는 여지는 없을 것이고 그야말로 뭐 딱 걸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중국 이제 그 물품이 들어갈 때 지금 문제는 석탄이 나와서 북한이 뭐 3억 9천만 달러의 돈을 벌어줬다 하는 것은 석탄이라는 것은 지금도 민생과 관련되면 그건 못 다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민생과 관련됐다 예, 그러면 예. 어쩔 수 없이 수출을 하고 북한이 수출을 하고 그러면 중국은 돈을 줄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핵 미사일과 관련된 부품이라든가 뭐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감출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어요. 포장을 달리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상표를 다른 거 붙이는 거죠.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근무하던 데서 예. 수출 물자가 수입 물자가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들어오면 뭔지 몰라요. 이만하게 들어오면 거기에 포장을 딱 돼 있고 뭐 위에다가 거기다 뭐라고 써냐면 이제 그 넘어지지 말아라. 예. 고프 갖다 붙여놓고 네. 뭔지 뭐 알겠습니까? 그럼 거기다 뭐라고 기계라고 딱 해요. 무슨 기계? 그럼 그게 기계인가 보다 하지 이게 뭐 핵 미사일이 들어가는지 이걸 모릅니다. 그런 걸 보면 북한은 당연히 자기네 원하는 걸 들여오고 중국으로서도 이 그 홍샹 같은 경우도 세간하고 분명히 이거는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아까도 사과 박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과 박스가 아니라도 더 큰 박스에다 담아서 품종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이렇게 얼마든지 들어가죠. 그렇게 보면 중국 정부가 중앙 정부가 나서서 통제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왜? 쭉 보니까 품목을 보니까 관계되지 않는 품목들이거든요. 이름을 다 바꿨기 때문에. 그러고 놓고 봤을 때는 중앙 정부로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 않았을까. 네. 그러나 지방 정부는 세관이나 이런 걸 놓고 보면 뇌물 받고 다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니까 어느 정도 눈치는 챘겠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제사회가 근데 그런 물자들이 이름 바꿔가지고 다르게 포장해서 들어가는 것이라든가 그 석탄이 민생용은 지금 허용이 돼 있으니까 이게 민생용인지 아니면 정권용인지를 모니터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지금 전혀 없습니까? 용처 자체는 알 수가 없죠. 일단 들여올 때 그 세관에서 서로가 이제 북한 당국에서는 이걸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한 이제 서류를 북한에다 중국 쪽에 넘길 것이고 네. 중국은 그걸 가지고 이제 세관 통과를 시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북한에서 그냥 이거는 그 민수용으로 쓸 거다라고 해서 그 서류를 중국 기업에 넘기면 예. 그걸 가지고 근거가 되는 거니까. 그렇겠군요. 네. 예. 알 수가 그래서 없죠. 지금 그 새로운 대북 제재 5차 핵실험 이후에 논의하면서 그 민간용 민생용으로 하는 것도 이제는 예외를 없애도록 하자라고 미국 쪽에서는 우리도 그렇고 이제 중국을 압박하는데 중국이 그걸 받아들일 것인가 어느 정도 대북 제재를 이번에 취할 것인가 그것이 관심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수희 원장님? 중국은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이행을 한다. 예.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중앙 정부로서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뭐 이자처럼 뭐 다 숨겨서 이렇게 들어가고 하나하나 다 검사를 해봐야 되고 이런데 실질적으로 지방 정부가 나서서 기본적으로 나서야 되거든요. 중앙 정부도 있지만 중앙 정부보다 이거를 통제에 감시할 수 있는 것은 지방 정부인데 지방 정부는 자기 지역 주민이 삶과 관련돼 있고 지역 주민이 생활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 모든 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야 세컨더리 보이콧 그걸 적용을 해야 된다. 아니 지금 90%를 거래하는 게 다 중국인데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을 하면 북한과 거래하니까 중국 기업이 다 그 제재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난감하죠. 이게 아니 우리 기업이 다 죽어야 되고 기업이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도산이 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하겠다고 말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행에 가서는 상당히 어렵겠다. 그러면 중국 기업도 살 수 있고 예.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제3의 길이 무엇일까 네, 네. 하는 것을 많은 뭐 국제사회라든가 유엔이라 여기서 많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런 길은 저는 있다고 봐요, 사실은. 근데 북한 경제 자체가 규모 자체가 크지 않은데 이렇게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이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하면은 중국이 휘청거릴 정도로 그렇게 중국은 휘청거리지 않죠. 그러나 그 지역 정부에서 자기 지역의 기업들이 일단은 하나씩 도산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도산을 하게 되면 거기에 또 그 기업들이 세금을 내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동북 삼성의 기업들은 대기업이 있어가지고 그 대기업이 아주 뭐 미국과 거래하고 뭐 한국과 거래하고 이런 기업들이 별로 많지를 않아요. 예. 제가 중국에 여기 한국 입국하기 전에 심양에 있었거든요. 근데 심양에 있을 때 보면 심양에 있는 조선족들 비롯해서 한족들이 거의 북한하고 거래하려고 해요. 왜? 자본이 크지를 않아요. 거기에 되게 동북 삼성이 제일 어려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한하고 거래하려고 그러고 아마 이 마회장이라는 사람도 한국에 한 번도 안 왔을 수도 있어요.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은 한국을 못 오더라고요. 오면 북한에서 딱 단절을 한대요. 아, 그렇군요. 자, 이제 미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특히 이 안보 쪽 또 군사 쪽 인사들의 발언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과연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이제 김정은 정권한테 저는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상? 일단 최근에 나온 몇 가지 중요한 인물들의 미국의 조의 인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애슈턴 카터 같은 국방장관 같은 사람이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애슈턴 카터라는 사람이 예전에 이제 페리 국방부 장관하고 있을 때 예. 영변 핵 선제 공격할 때 그 디자인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1993년 4년 5년이 그때죠. 그때 그랬던 인물이기 때문에 벌써 그런 그 당시의 상황들을 이미 고민했던 사람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이 지금 상황을 놓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렇군요. 또 하나 저건 재밌게 보니 애슈턴 카터가 이렇게 일을 하기 전에 1992년에 글을 쓰는데 그 글은 대단히 협력 안보라는 이야기를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지적인 정향은 굉장히 평화주의적이고 그런 사람인데 지금 그 이후에 북한의 상황들을 보면서 굉장히 강경한 인물로 돌아섰다는 거죠. 그 정도로 제가 볼 때는 그 이야기 자체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북한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예. 생각 제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그 조금 전에 전해진 소식은 울시 전 CIA 국장이 만약에 북한이 핵탄두를 미국 상공에서 폭발시키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전자기파 EMP만 가지고도 기반 시설들이 다 붕괴될 수 있다. 미국이 마비될 수 있다. 그래서 기존의 방어책 가지고는 북한의 이런 사악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트럼프 캠프에 이번에 합류했다고 하는데 미국의 이쪽에 있는 그 인사들의 어떤 인맥의 수위가 이제 넘어선 게 아닌가 곳곳에서 연쇄적인 발언들이. 네, 올시 같은 사람은 아시다시피 CIA 국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깊숙한 정보까지 꽤 많이 고민했던 인물이고요. 네. 이런 인물이 이제 이 핵폭탄을 터뜨리는 거는 이제 땅이 지상에 터뜨리는 건 아니고 어쨌든 상공에서 터뜨립니다. 상공에서죠. 예. 상공에 터뜨리는 그것이 고도가 높아지게 되면 EMP를 통해서 미국 같은 나라나 한국 같은 나라나 전자통신으로 거의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뭐 네네. 요격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시스템들이 통신 전자 장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EMP 탄의 피해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말의 이면은 뭐냐면은 기존의 방어 체계로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 방어 체계라는 것이 지금 보면 요격 체계를 말하는 건데요. 요격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애슈턴 카터나 마이크 멀린 전 합참 의장이나 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선제 예방 공격에 예, 대한 고민을 같이 담고 있는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오늘 나온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발언들이 궤를 이렇게 같이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도 뭐 일맥상통을 합니다만은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북한은 더 이상 핵 포기를 위한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며 핵과 미사일 등의 도발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1993년에 미국이 하려고 했었던 것이 그 외과적인 뭐 타격 서지컬 스트라이크라고 했었던 것인데 과연 지금 그 북한 정권이 이런 미국의 반응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실제로 이걸 위협이라고 느끼고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팀장님? 북한은 지금까지도 계속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재를 받고 있고 위협을 받고 있고 한국뿐만 아니라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 주변 국가들이 그런 위협은 항상 항시적으로 우리한테는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쭉 보면. 그리고 지금 이 핵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접근을 북한이 왜 지금 핵 실험을 계속하고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지 여느 때보다 빈도가 아주 높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근데 제가 7차 당대회를 조금 분석을 하면서 보니까 북한은 7차 당대회에서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이라는 걸 제시를 했어요. 네. 여느 때는 이제 인민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걸 제시를 합니다. 이번에는 전략을 제시를 했는데 그 전략 속에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전략 속에는 이 5년 동안에 핵 미사일 완성도를 높여서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정도의 핵 무기를 완성하겠다. 그래서 경제는 뒷전이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5년 동안 앞당기면 앞당길수록 좋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핵실험 계속하고 미사일 발사 계속하고 이래서 완성도를 빨리빨리 높여나갈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대화의장이 안 나오죠. 저는 안 나온다고 봐요. 북한이 대화를 하겠다고 한다도 그거는 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자기네 목표치까지 도달하기 전에는 대화의장에 나오는 것처럼 먼저 제안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진짜는 아니다. 그러면 목표치에 도달하면요. 그 다음엔 어떻게? 그 다음엔 그때는 저는 협상을 할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협상을 예, 할 그때는 것이다. 반대급부가 상당히 크겠죠. 그럼 처음에는 무슨 뭐 우리는 핵보유고를 인정해달라 뭐 이렇게 나오면서 시작하면서 안 되면 그래, 우린 동결하겠다. 예. 그 다음부터 하나씩 엄청난 걸 반대급부를 제시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경제 개발을 가려고 하지 않을까. 네. 자, 저는 그러면 그렇게. 이제 미국이 그럼 그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그냥 지금 오늘 얘기한 걸로 봐서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그 옵션 선택들 지금부터 어떤 것들이 예컨대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사님? 우선은 뭐 지금 여러 가지 조화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최근에 CFR 미국 외교협회에서 발견한 보다 날카로운 선택이란 그 문서가 있었지 않습니까?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날카로운 선택이라는 저기 마이크 멀린이라는 사람이 직접 했죠. 예. 거기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선제 공격도 가능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게 부제가 뭐냐면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개입이 중요하다는 말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볼 때는 북한과 중국에 명확한 사인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미국은 지금 더 이상 미국 본토가 위협받는 상황까지는 좌시하지 않겠다. 그 상황이 되면은 미국은 분명히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다. 그 상황이 오기 전에 북한과 중국은 결단을 해라. 그 상태는 동북아의 안전이 위협된다는 것처럼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그 상당한 위협이 국가 이익에 정말 치명적인 위협이 되니 중국도 지금 이제 심각하게 고민해라는 사인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기획이사 그리고 김영희 산업은행 북한 경제팀장의 분석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